안녕하세요. 행복서재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만성 피로에 시달린 적이 있으신가요? 반복되는 야근, 불규칙한 식사, 부족한 수면 시간과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현대인의 삶. 이유 없는 피곤함이 일상을 뒤덮고 쉬어도 통 쉰 것 같지도 않고 해결되지 않는 만성 피로로 생활의 활기를 잊은 지 오래. 그런데 이 검사 저 검사 다 해봐도 똑부러진 병명도 없고 여전히 피곤해선 벗어나지지 않고 들으시면서 이거 내 얘긴데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럼 오늘 이 책에 귀 기울여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동환 선생님의 당신을 서서히 죽이는 피로세포, 출판사는 세멘파커스입니다. 만성피로 극복 프로젝트의 전면 개정판인데요. 이 책의 포인트는 발병 후의 치료가 아닌 발병 전의 예방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의 지대한 영향력에 관해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먹는 것부터 움직이는 것, 자는 것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해야 건강한 세포를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활기 넘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도 깊게 살펴봅니다. 우리는 병이 있어야만 건강하지 않은 것이라는 편견에서 이제 빠져나와야 한다고 말하죠. 그래야만 진짜로 몸을 지킬 수 있다고요. 질병보다 무서운 것은 바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죽어있는 세포란 것입니다. 이른바 피로세포가 가득하다면 우리 몸은 건강한 몸이 아니라 운 좋게 아직 질병이 없는 몸일 뿐이란 거죠. 세포에서 에너지를 잘 만들어내고 있는지, 독성물질을 잘 해독하고 있는지를 의심하고 제대로 파악할 때 우리는 손 쓸 수 없는 피로로부터 비로소 해방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자이신 이동환 선생님은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대한만성피로학회 명예회장이신데요. 모두가 질병의 치료에 집중할 때 세포의 기능과 질병의 예방에 주목을 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기능의학 1세대로서 단순히 질병을 알아내고 치료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우리 몸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의학적 접근을 해오셨지요. 피로는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어떤 수치를 기준으로 진단할 수 있는 질병은 아니지만 우리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로감은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지요. 세포의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피로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검사 결과가 정상인데도 여전히 피곤하다면 우리는 바로 세포를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세포, 이른바 피로세포가 우리 몸속에 얼마나 많은지를 먼저 알아봐야 한다는 거죠. 모든 질병의 시작은 우리 몸의 기본 단위인 아주 작은 세포들의 잘못된 화학 반응이라고 합니다. 세포는 에너지를 만들고 독성물질을 제거하는 해독 기능을 갖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 몸속 수많은 세포가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질병이 발생할 확률도 낮아지는 건데요. 우리 삶을 좌우하는 이 세포에 대해서 기능의학과 심신의학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과연 노화와 질병을 막기 위한 활성산소 제거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등의 미세 영양소의 중요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몸 면역세포의 50%가 몰려있는 기관인 장과 유산균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불어 진짜 디톡스란 무엇인가와 우리 몸을 지켜주는 호르몬, 그리고 마음 건강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법 등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허락된 낭독 범위 내에서 피로세포의 개념을 잡으실 수 있는 총론적인 부분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그럼 피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활기찬 시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포가 먹는 것이 바로 나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몸 안의 모든 세포에서는 수만 가지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들은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숨을 쉴 때도, 음식을 먹을 때도 일어나죠.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어나는 우리 신체의 화학 반응 덕분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화학 반응 덕분에 우리는 식욕을 느낍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고 살아가죠. 슬픈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순간에도 우리 뇌에서는 아주 활발한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순간에도 새로운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몸 안의 활발한 화학 반응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은 때마다 달라집니다. 이런 반응들은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잘못 일어나기도 하죠. 그러나 현대의학에서는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일부 잘못된 화학 반응까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일부 화학 반응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도 질병이 생겨난 상태는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포의 기능을 다루는 기능의학의 관점에서 이런 화학 반응들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세포의 화학 반응이 바람직하게 일어난다면 세포 기능은 최대로 향상될 것이고 세포에서 만들어낸 에너지로 활력도 생길 것이기 때문이죠. 질병이 생기는 것도 물론 예방할 수 있을 것이고 세포 내의 독성 물질은 해독도 잘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노화가 오는 속도를 최대한 늦출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포 하나하나의 모든 화학 반응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 세포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첫째로 음식을 잘 먹어야 합니다. 잘 먹는다는 것이 많이 먹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세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잘 선택해서 먹어야 하는 것이죠. 히포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I am what I eat.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다. 히포크라테스가 세포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이해하고 그런 말을 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너무나도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으로 세포들은 반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데 적합한 음식들을 먹어야 하는 것이죠. 세포의 독성을 제거하는 반응이 잘 일어나게끔 해주는 음식들을 먹어야 합니다. 세포에서 충분한 에너지를 만들 수 있게끔 해주는 음식들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만 가지 화학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대한 화학 공장의 총책임자가 되어야 합니다. 적합한 장소에서 적합한 반응이 일어나도록 인원을 배치하고 원료를 공급해야 하는 것이죠. 잘 먹고 많이 먹는데도 여전히 피곤한 이유. 흔히 영양제에 살이 찌게 하는 칼로리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영양제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에는 칼로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칼로리와 영양소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살을 빼는데 영양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죠. 음식에 들어있는 영양소들은 소화 과정을 거쳐 장을 통해 흡수되어 신체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음식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영양소를 크게 두 가지로만 분류하면 거대 영양소와 미세 영양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대 영양소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입니다. 이 거대 영양소는 칼로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이 칼로리들은 인체로 들어와 세포 내에서 매우 복잡한 화학 반응을 거쳐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칼로리를 가지고 있는 거대 영양소는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미세 영양소는 무엇일까요? 미세 영양소는 거대 영양소가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에서 화학 반응이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영양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타민, 미네랄 같은 것들이죠.
이것들은 칼로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칼로리를 에너지로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난로와 연료 이야기를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에는 도시락을 싸서 학교에 가면 반찬의 종류에 따라서 그 가정의 경제력을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반찬으로 소시지나 햄을 싸온 아이는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그런 반찬을 하나라도 더 얻어먹기 위해 그 친구와 친하게 지내려고 접근하기도 했었습니다. 한겨울에는 교실 한가운데에 조개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난로를 피우고 그 난로 위에 도시락을 올려놓곤 했었습니다. 만약 난로 당번을 맞는다면 아침에 등교해서 난로에 불을 붙이고 조개탄을 이용해서 난로의 열기가 최대한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조절해야 했습니다. 먼저 불에 잘 타는 마른 종이에 성냥으로 불을 붙여서 불씨를 만들고 조심스럽게 조개탄을 넣으며 불을 붙입니다. 시간 조절을 해가면서 조개탄을 조금씩 넣고 중간중간에 이미 타버린 조개탄을 긁어내며 불이 잘 붙을 수 있도록 살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어야 난로는 뜨거운 열기로 하루 종일 교실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세포 역시 교실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난로와 같습니다. 그리고 칼로리를 만들어내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 난로의 연료인 조개탄인 것이죠. 연료가 있어야 열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몸도 칼로리를 섭취해야만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난로에 연료만 잔뜩 넣는다고 해서 열이 발생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마른 종이를 이용해 성냥으로 불씨를 만들어야 합니다. 적절한 산소도 공급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열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난로 당번이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과 도구들이 세포에서는 바로 비타민, 미네랄과 같은 미세 영양소입니다. 우리는 몸속 세포들이 끊임없이 에너지를 발생시켜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에서 에너지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칼로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세 영양소도 반드시 필요하죠. 칼로리와 미세 영양소 중에 한 가지라도 부족하다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과거 먹을 게 풍족하지 못했던 시절에는 칼로리의 섭취가 적었습니다. 간장에 밥을 비벼 먹던 그 시절에는 칼로리 부족으로 인한 영양실조가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영양실조라는 말을 떠올리면 삐쩍 말라 기운이 없고 축 처진 모습을 상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주변에 칼로리 높은 음식들은 널려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과하게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칼로리가 높은 음식 속에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미세 영양소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인들은 과도한 칼로리와 부족한 미세 영양소의 불균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칼로리는 세포 안에서 빨리 에너지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칼로리에 비해 이것을 에너지로 바꾸는 데 필요한 미세 영양소는 부족해 빨리 연소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은 칼로리는 몸에 축적되고 에너지는 발생시키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많은 현대인의 영양실조는 칼로리 부족이 아닌 미세 영양소의 부족 때문에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가 영양실조라는 말을 떠올린다면 뚱뚱한 사람이 기운 없이 처져 있는 모습을 떠올리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풍요 속의 빈곤 현상은 현대인에게 활력이 없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식욕도 좋고 잘 먹고 살도 많이 찌는데 에너지는 떨어져서 기운이 빠지는 현상이죠. 그러나 이런 이유로 찾아오는 피로감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른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일상에 활력이 없기 때문에 일을 할 때 능률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성과를 얻기 힘든 상황이 올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때 우리 몸에는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대사증후군이라는 무서운 질병이 찾아오는 것이죠. 대사증후군은 심각하고 흔한 질환입니다. 전문 용어여서 어렵게 들리겠지만 그 내용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복부 비만이 있고 혈액에 기름이 많은 사람에게 흔하게 찾아오는 고지혈증과 당뇨병, 고혈압 등의 질병이 동반되는 질환을 우리는 대사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자세한 진단 기준이나 인슐린에 관한 복잡한 내용은 알지 못해도 대사증후군이 어떤 상황에서 많이 생길 수 있는지는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성인병이라는 말과도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당뇨, 고혈압 등의 질환을 단순히 성인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비만으로 인한 고지혈증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었고 이런 질환들이 인슐린 대사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사증후군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대사증후군의 임상적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대사증후군으로 인해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게 되면 동맥경화증이 생기게 되기 때문이죠. 현대의학은 동맥경화증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동맥경화증은 현대인의 대표적인 사망 원인 중 하나입니다. 현대의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맥경화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사증후군을 치료해야 합니다. 다시 칼로리와 영양소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포가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만들어낸다면 대사증후군도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할 것입니다. 즉, 풍요 속의 빈곤이 아닌 칼로리와 미세 영양소의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진다면 대사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고 가장 무서운 동맥경화증의 발병 확률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세포의 에너지 발생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만성 피로는 단순히 활력 감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칼로리와 미세 영양소의 불균형으로 인해 세포의 능률이 떨어지고 결국은 대사증후군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쯤 되면 만성 피로를 우습게 볼 일이 아닌 듯하죠. 최근에 비만 치료에서도 미세 영양소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살을 빼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합니다. 운동을 하고 나면 에너지는 모두 소모되고 다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축적되어 있는 지방을 에너지로 바꾸어 주어야 살은 빠질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열심히 운동한 이들은 축적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다시 음식을 먹어야만 기운을 차립니다. 그 이유는 축적된 지방을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미세 영양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을 빼기 위해서는 운동과 칼로리 감량 이외에 반드시 미세 영양소의 보충을 함께 해주어야 합니다. 지방을 에너지로 바꾸는 데 필수적인 미세 영양소의 보충은 최근 비만 치료에 있어 아주 중요한 처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돈 들이지 않고 스트레스 푸는 법. 우리는 늘 숨을 쉬며 살아갑니다. 숨을 쉬는 것은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숨을 쉬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숨을 어떻게 쉬느냐는 우리의 심폐기능뿐 아니라 신경계, 소화기계에도 영향을 주고 가장 중요한 심리 상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숨을 쉬고 있는지를 잘 살피고 연습을 통해 좋은 호흡을 해야 합니다. 좋은 호흡을 통해서는 심리적 안정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처럼 호흡하면서 체크해 봅시다.
숨을 들이쉴 때 배가 풍선 부풀듯이 불룩 나오고 내쉴 때 들어간다면 좋은 복식 호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나오지 않고 가슴이 올라가며 숨을 내쉴 때 가슴이 내려가고 배가 나온다면 흉식 호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흉식 호흡은 주로 얕은 호흡이고 심리적으로 긴장되거나 화가 나거나 흥분했을 때 나타나는 호흡입니다. 반대로 복식 호흡은 흉식 호흡보다 깊으며 마음이 평온하고 건강한 상태의 호흡입니다. 물론 복식 호흡을 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마음이 평온하고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식 호흡을 통해서는 좋은 효과들을 얻을 수 있죠. 복식 호흡은 돈도 시간도 들이지 않는 아주 좋은 스트레스 관리법인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 의하면 천천히 깊은 복식 호흡을 하면 자율신경이 조절되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안정화해 준다고 합니다. 자율신경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자율신경은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신경입니다. 내 의지로 움직일 수 있는 운동신경과는 다르죠. 자율신경이 주로 관리하는 곳은 장기입니다. 자율신경은 심장, 위, 소장, 대장, 방광을 관리하고 체온을 조절해주며 혈관의 확장과 수축을 관장하고 땀을 나게 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몸의 주인이 통제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신경이기 때문에 자율신경인 것이죠. 예를 들어 저는 스스로 심장 박동수를 조절할 수 없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맥박이 빨라져서 힘들 때도 심장 박동을 느리게 조절할 수는 없죠. 식은땀이 나는 것을 제 마음대로 멈추게 할 수도 없습니다. 장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저의 자율신경을 움직이는 것은 제 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저의 감정입니다. 자율신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입니다. 우리의 나쁜 감정들은 두 신경의 조화를 깨뜨리고 자율신경의 부조화로 인한 많은 증상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정한 심리 상태는 결국 자율신경의 오작동을 일으키면서 여러 가지 증상을 만들어냅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땀이 나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소화가 안 되고 소변이 자주 마렵고 혈압이 오르는 등의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면 우리는 이것을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깊은 복식 호흡을 하게 되면 좀 더 많은 산소가 공급되면서 뇌신경을 안정시키고 교감신경을 억누르게 되면서 자율신경의 조화를 정상화시킵니다. 그러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죠. 깊은 복식 호흡의 효과는 아주 빨리 나타납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깊은 복식 호흡을 시작하고 몇 분이 지나면 뇌파가 알파파로 바뀐다고 합니다. 알파파는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할 때 나오는 뇌파입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에 의하면 복식 호흡을 할 때 폐와 복부의 장기 사이에 있는 횡격막이 위아래로 크게 움직이게 되는데 이때 횡격막에 분포하는 부교감 신경이 자극되면서 심리적, 육체적 안정을 찾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앞둔 수험생이나 시합을 앞둔 운동선수들 또는 화가 날 때 잠깐이라도 천천히 깊게 복식 호흡을 하게 되면 화가 가라앉고 긴장이 풀리는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대단한 복식 호흡은 꾸준히만 해준다면 몸과 마음을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조직에서도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할 때 그 조직이 원만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신체 역시 모든 세포들이 제 역할을 활발히 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세포의 활성화를 위해 어떤 섭생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이 왜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지 그 원인에 대한 구체적 정보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치료가 아닌 예방에 더 중심을 둔 것이 상당히 유용했고 마음이 면역력을 좌우한다는 관점에서 제공된 여러 정보들 또한 유익했습니다. 만성 피로에 시달리며 생활 자세와 습관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행복사제였습니다.